예, 지금 우리 질의응답 토론의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.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을 진행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. 제가 발제를 들으면서 떠올렸던 질문들 하나씩 우리 발제자님께서 답해 주시고, 그리고 또 우리 방송 보시면서 올려주신 질문 나누고 이 자리를 마감하려고 합니다. 먼저 이상현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. 사실 그 두 번째 발제, 우리 권숙문 박사님 발제 말미에 보면은 그 발제문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위기를 위기로 느껴야 된다.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. 보면은 이 가난한 나라들, 힘든 나라들은 위기를 위기로 느끼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당장의 생사의 문제가 달리니까. 근데 이런 탄소 발생을 많이 시키고 기후 위기에 책임이 큰 소위 선진국일수록 어떤 의술의 발전 그리고 과학의 발전 뭐 이런 걸 통해서 이 위기를 모면하면서 위기감을 덜 느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 의사 선생님으로서 아무리 선진국 잘 사는 나라 사람이더라도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예외가 될 수 없고 현실적으로 현재적으로 아주 크게 우리가 어려움을 되게 겪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경각심, 위기감을 강력하게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. 우리 소위 잘 사는 나라 사람들, 기후 위기에 책임이 큰 나라 사람들에게 좀 경각심을 일으킬 말씀 좀 해주시죠. 근데 뭐 사람마다 생각은 좀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결과가 불평등하게 미치는 거는 사실이에요. 팩트고, 물론 뭐 잘 사는 나라라고 자연재해는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, 북미에도 뭐 허리케인이나 이런 게 많이 해서. 근데 그런 나라에서 그게 생기더라도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죽고 그래서 이 체계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은 비껴가고, 코로나도 마찬가지였잖아요.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물론 뭐 어떤 분들은 기후위기 전 세계 사람이 절멸하는 거다. 그래서 이건 뭐 계층과 뭐 그런 거에 상관없이 우리 인류가 닥친 문제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,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잘 사는 사람들은 이건 내 문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, 그런 분들한테 저는 경각심을 드리기보다는 역사적으로 이런 식의 불평등이 지속됐을 때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못 사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어떤 식으로 세계를 바꿔왔는가 역사를 한번 다시 보시기를 바란다고. 여러분들은 혹시 기후위기, 그 잘 사는 나라, 잘 사는 부자들은 비껴갈 수도 있겠죠. 결국 하지만 이런 걸로 피해를 보는 그 분들이 똘똘 뭉쳐서 그 체계를 뒤집어 엎을 수 있습니다. 실제 뒤집었던 역사가 인류에 있을 수 있고요. 저희는 그것만이 희망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, 그런 분들께 경각심을 드리는 방법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, 여러분들이 아니에요.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안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그러한 부와 권력이 순식간에 뒤집어질 때가 올 것입니다. 네, 각오하고 계세요. 이렇게 저는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. 네. 무서운 말씀이고요. 우리가 뜨끔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아까 우리 이진영 목사님께서 서두에 그 아브라함이 결국 기후 난민으로서 우르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. 이게 결국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종말인데, 제가 조금 찾아봤더니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의 그 유명했던 문명들이 대개가 다 그 기후 위기 때문에 다 멸망했더라고요.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명도 자칫 잘못하다가는 예외가 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경각심, 우리 이상윤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떠올려 봤습니다. 두 번째로 제가 우리 권숙문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요. 지금 이 기후위기와 인권과 정의 문제 말씀해 주셨는데, 이게 인권 정의 문제가 국내 한 국가 내에서 벌어지는 인권과 정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초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벌어지는 문제이잖아요. 이 기후 부정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,
이게 어떤 그런 권고 뭐 이런 걸로 될까?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어떤 국제적인 그뭐 강제가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? 그래야 좀 변하지 않을까?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. 결국 이게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 힘들게 만드는 그런 문제라면 어떤 전쟁을 금지시키는 국제적인 노력과 비슷한 수준의 어떤 압박이 좀 국제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발제를 들으면서 해봤는데 우리 권 박사님 그런 게 실제로 좀 가능할까요? 국제적인 강제가 좀 가능할까요? 네, 그냥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면 강제적인 걸로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현재 파리 기후협약 UNFCC사에서 파리 기후협약에서 전 모든 국가들이 이제는 어떤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는 걸로 합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목표도 발표했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계속 리뉴얼하면서 서로에 대한 평가를 해가고 있지만 그 자체가 이제 뭐 유엔이 각 국가에 무조건 하라 이건 아니고 자발적이라는 이름으로 서로가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뭐 압박을 할 수 있겠습니다. 최근에 근데 어 그걸 가능한 측면은 그거 같습니다. 적절한 아까 탄소 국경세 말씀을 들었었는데 무역 관계 안에서 실제로 EU가 무역 장벽으로서의 탄소 국경세나 이런 걸 하려고 하고 조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 미국도 이 탄소세나 이런 것들 하려고 하는데 그런 교역 관계에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강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국가가 그런 것들이 탄소세를 내고 있냐, 탄소를 제대로 매기고 있냐 이거에 따라서 서로 이제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제한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유엔을 통한 협의는 어떤 공고 소통으로서 계속 해나가면서 실제로는 국가 간 경쟁, 무역 경쟁이나 이런 것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강한 서로에 대한 제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. 현재로서는. 그럼 경제적인 제재, 무역 간의 관계가 조금 압박수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. 뭐 제가 그런 거 봤어요. 그 아까도 발전하시면서 이제 ESG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덜란드인가요? 그 나라의 국채를 투자하는 그 회사가 이제 우리나라의 모 회사가 석탄 발전소 짓는 거에 투자하니까 그 회사에는 우리가 투자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고 지금 전기차 만들고 하면서 이렇게 환경적인 노력을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게 결국에 그래야 석탄차를 또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압박이 들어가서 그렇다는 말씀 방송으로 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면에서 경제적으로 무역적으로 좀 압박이 들어가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예, 세 번째로 우리 이진영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. 우리 7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사례들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. 아까 발제 말미에 소위 녹색교회 이런 생태적인 바람직한 시도를 선도적으로 하는 교회들 사례를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긍정적인 사례 또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사례를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우리 들으시는 분이 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. 특별히 이렇게 녹색교회에 별 관심 없다가 전환한 사례 뭐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녹색교회는 저기가 해마다 환경주의를 맞아서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 연대하고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가 그 해에 좀 환경선교에 앞장서 있는 교회들을 이제 선정을 해오고 있어서 2006년부터 녹색교회가 선정이 되는데 올해 딱 지금 88개 교회가 선정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뭐 전체 교회 수에 비하면 아직 정말 그 작은 돌멩이 하나 이제 던져진 셈인데요. 녹색교회를 선정할 때 있어 뭐 2가지 기준이 있습니다. 한 가지는 뭐 여러 가지 그 녹색교회가 지켜야 될 저희가 30가지 항목에 대한 평가와 함께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다짐과 각오인데 최근에는 이제 앞으로 이제 더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각오와 다짐에 저희가 더 많은 비중을 두고 녹색교회를 선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래서 뭐 도시에 있는 그냥 평범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녹색교회에 대한 신청을 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을 받고 선정을 해서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그 용지를 재생용지로 바꾸고 뭐 교회에서 선물 주고받을 때 하는 포장지도 다 줄이고 교회에서 행사를 할 때 무조건 일회용 컵은 다 쓰지 않고 스테인리스 컵을 사용하고 또 교회 안에서 계속 환경적인 실천에 대한 교육을
모든 어린이부서부터 어른들까지 다 이렇게 실행을 해서 이 교회가 나중에는 그래서 저희가 기후환경 네트워크에서 이제 해마다 그 이제 뭐 그 여러 단체들을 대상으로 이제 뭐 탄소 저감 실천 그런 시상을 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추천을 해봤더니 그 교회 사례를 보고 아 이거는 상 받을 만한 일이다 해서 환경부 장관상을 받은 경우까지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은 지금 녹색교회로 해서 이 환경운동에 탄소 저감 운동에 앞장선다면 이 지역 사회에서 오히려 교회가 더 교회가 그런 실천에 있어 많이 반가워하고 그런 일들에 좀 적극적으로 좀 걔가 앞장서 주기를 그런 원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녹색교회가 좀 앞으로 더 많이 확장되고 한국 사회에는 교회의 한 3분의 1 정도가 녹색교회가 돼야만 이 교회 안에서 이런 뭔가 변화의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말씀해 주신 사례 들으니까 아주 좀 희망적인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. 제가 아는 교회는 큰 건 아니고요. 주보에다가 우리 교회는 이런 생태적인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라는 멘트를 고정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교인들이 매주마다 받아볼 때마다 좀 마음의 그 부담감을 느끼는 뭐 그렇게 압박하는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. 뭐 지금까지는 제가 여러분의 발제를 들으면서 나름대로 떠올려본 질문들을 한번 나눠봤고요. 이제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 올려주신 질문들 살펴볼 텐데 먼저 우리 이상윤 박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. 이런 질문이네요. 우리 코로나19 감염을 포함한 여러 가지 그런 감염병 사건들이 있었잖아요.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교회들이 뭐 여러 가지 반응을 보였지요. 대응을 했습니다.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좀 아쉬웠다는 그런 평가들이 많고 그랬는데 박사님이 보실 때는 그런 코로나 시대의 교회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더 바뀌어서 대응했으면 좋겠는지 뭐 그런 바람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염병과 기후위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격이나 이런 게 굉장히 비슷한 측면이 있죠. 그래서 이제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고 감염병은 바이러스 문제 사실 아니거든요. 그 바이러스가 있지만 그것이 확산되고 심각하게 되는 데는 그 사회가 가진 전통적인 문제가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이거든요.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인 해법이 필요한 그러한 종류의 사회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근데 코로나에 대한 이 교회 대응에서 조금 아쉬웠던 것들은 이 부분을 이제 대응하면서 이것을 약간 물론 이게 말하기가 되게 어렵네요. 특정 정치적인 뭐 그런 거가 결합돼서 증폭된 부분들이 있었으나 그러한 문제 본질을 좀 흐리면서 봤던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좀 아쉬웠고요. 그래서 사실은 이 코로나 대응에서 유비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해서도 사실 그럴 여지가 있거든요. 트럼프 같은 경우에 기후위기도 사실이 아니다, 팩트가 아니다. 그러니까 코로나도 팩트가 아니다라는 것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잖아요. 그 위험 별거 아니다. 그거 조작해낸 거다.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하는 흐름이 있는데 기후위기도 팩트가 아니다. 그냥 조작해낸 거다. 그거 우리가 왜 대응하냐. 이런 흐름들이 형성될 수 있는 토양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교회 차원에서는 잘 관리를 좀 하시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대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러고 보니까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. 지난 코로나 사태 때 지난 8월이었죠. 우리 교회의 세력들이 주축이 돼서 큰 집회를 했고 그것 때문에 큰 위기가 한번 또 왔었고요. 또 교회에 코로나 관련된 가짜 뉴스들이 막 돌면서 그것을 바깥으로 증폭시켜서 사회적인 불안 요소가 됐던 그런 부끄러운 경험이 있습니다.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최소한 이번 코로나 시기에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우리 말씀드리면서 해보고요. 우리 권성문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내용 올라왔네요. 기후 위기에서 등장하는 기후 난민과 불평등한 사회에 대한 문제가 이제 심각한데 이런 사회 속에서 교회에게 요청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? 즉
아까 우리가 교회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생활 속의 사례들 제안하는 것들은 우리 목사님께서 7가지 영역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런 부정의의 문제, 인권의 문제, 국제적인 문제 되게 좀 커 보이고 일선에 우리 교회나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보이는데 여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뭐 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? 아, 네. 하나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. 그 포용인데 포용. 그러니까 이게 난민도 그러니까 이거는 뭐 비단 교회만 문제는 아니지만 제주도 등에서 예전에 난민 들어왔을 때 그걸 배제하고 배타적으로 바라보는 많은 국민들이 계셨죠. 시민들이 계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난민이나 부분에서 기후난민 하면 또 난민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발생할 수 있고 또다시 한국의 문을 두드릴 수 있을 텐데 그때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. 그럼 그랬을 때 한국교회가 어떤 제스처를 취할 것인가,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를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즉각적으로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예, 그러고 보면 지난번에 제주도로 뭐 난민들 들어왔을 때 기독교 쪽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여론이 있었는데 사실 성경에 보면은 나그네를 환대하라라는 게 되게 중요한 이슈고 주제고 그게 말을 바꾸면 그게 난민을 받아들여라라고 똑같은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앞으로 정치적인 난민뿐만 아니라 이 기후 위기로 인한 경제적인 난민들 많아질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, 모범적으로 선도적으로 보여주는 거 되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 저도 박사님과 공유합니다. 우리 이진영 목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. 사실 이 질문은 우리 세 분께 공통 질문으로 들어온 질문인데 지금 시간 관계상 다른 분의 답변까지 들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우리 이진영 목사님 말씀만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. 감염과 폭염의 시대가 앞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하시는지요? 라는 질문이에요. 그냥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이대로 냅두면은 이런 어려운 시대, 고통받는 시대가 계속 지속될 것 같긴 한데, 지속될 건지 아닐 건지에 대한 의견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말씀도 좀 보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감염과 폭염이 더 진행되지 않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이거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하면은 지금 뭐 작년 말까지 제출된 국가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의하면 뭐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실제로는 아마 더뭐 IPCC의 그 예측도 기후 예측 모델도 이미 낡은 것이기 때문에 이미 뭐 임계점을 지났다라는 그 예측이 있을 정도로 1.5도 그 평균 기온 상승을 지키기가 과연 쉬울까 가능할까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감염과 폭염의 시대는 저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더 빠르게 더 그리고 심각하게 다가올 것이라는 게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두려운 일이고 예측한다고 해서 또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또 한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더 무서운 일인 것 같고요. 특히 신앙의 측면에서는 우리가 믿음을 우리 지금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에 기반이 됐던 모든 기반 자체가 허물어지는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?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? 먹을 것이 없어서 서로 싸워야 되는 상황 속에 끝까지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? 그런 고민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이미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네, 예.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. 이제 서서히 오늘 자리를 좀 마감해야 될 것 같은데요. 마지막으로 우리 세 분 발제자님께서 혹시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짧게 한 말씀 듣고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이상현 박사님부터
혹시 시간 관계상 말씀 못하셨던 거 아니면 말미에 보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마디씩 좀 부탁드립니다. 네, 지지난주 교회 강연에서도 이 말로 끝을 냈는데, 저는 유명한 이탈리아 혁명가가 했던 말. 그 이성으로는 비관하지만 의지로 낙관해야 될 시기이고요. 이성적으로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게 사실이고요. 하지만 의지로 낙관해야 되고, 비관적이어 보이더라도 실천을 멈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특히 그런 점에서 저는 교회나 이런 종교는 굉장히 큰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, 저는 과문에서 잘 모르지만 사실 뭐 선지자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광야에서 뭔가 뭐가 있으면 전혀 불가능한 거라도 외치는 분들이잖아요. 지금은 그런 영성이 좀 필요가 있는 시기가 아닌가.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거는 해야 되니까 한다, 이런 의지와 또 뭐 실천, 이런 게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권승문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듣겠습니다. 마이크 켜주시고. 예. 뭐 두가 연결되는 건데요. 뭐 안토니아 그럼시라고 하셨나요?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거가 어떻게 말씀하신 지역교회 공동체를 지향하는 교회들이 앞으로 이제 기후위기나 뭐 코로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해야 할 좀 방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, 그다음에 뭐 제 말 많이 모르지만 한국 교회가 대형화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, 좀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정신으로 조금씩 줄여나가고, 뭐 건물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욕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는 그런 삶이 좀 저도 마찬가지고요. 좀 함께 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앞으로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마지막으로 목사님 말씀 드리겠습니다. 네, 아까 너무 암울하게 결론을 낸 것 같아서 사실 저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. 불가능한 거를 믿는 거잖아요.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다라는 것을 믿는 게 기독교인데, 과연 지금이 만연한 죽음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이 가진다면은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땅에 희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? 교회가 정말 암울한 시대 속에서 뭐 정말 사회를 바꾸고 했던 그런 역사적 전통을 또 가지고 있는데, 그런 희망이 된다면 뭐 당장은 조금 어렵고 힘든 상황을 우리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, 더 긴 시간으로 봤을 때는 뭔가 새로운 희망을, 아까 얘기한 그 생태적 전환의 상황 속에서 정의와 평화와 창조 세계가 온전한 모습을 회복하는데 또 씨앗이 될 수 있지 않을까, 그런 희망을 갖고 같이 기후위기에 대응을 했으면 좋겠고요. 얼마 전에 이제 지난 3월에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이라는 단체가 조직돼서 저희도 수요일마다 요새 종로에 나가서 막 피켓 들고 이제 뭐라도 하자, 그래서 집회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. 기도회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답답하신 분들은 곳에 함께 오셔서 같이 외치기도 하시고 같이 기도하시면서 좀 서로를 위로하면서 희망을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. 예, 마지막에 되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.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이 기후위기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동참하기 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 분들 계시면은 우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홈페이지 방문해 주셔서 거기 좀 잘 읽어보시고 후원도 좀 해 주시고요.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이라는 단체가 조직되었습니다. 저희 이 행사를 주최하고 있는 교회개혁실천연대에도 거기에 참여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요. 모두 관심 갖고 이 기후위기의 문제 우리가 좀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.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, 그게 언뜻 보면 축복 같지만 잘 보면 명령입니다.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그런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는데,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의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생각할 때 좀 죄책감이 들고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부디 우리가 기후위기를 잘 극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보존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보면서 오늘 이 자리
마감하려고 합니다.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그리고 발제해 주시고 우리 토론에 청첨해 주신 우리 세 분, 우리 박사님과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. 예,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